안녕하세요. 소만 김기사. 동희입니다. 네, 오늘도 제 아내 동희를 전기 기능사로 만들어주고자 계속해서 전기기기 과외를 합니다. 네. 동희야, 음. 우리 계속 유도전동기 하잖아. 음. 유도전동기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오늘 배울 부분인데 사실 이게 왜 어렵냐면은 파고들면 들을수록 되게 다양한 전기 지식을 이렇게 알고 있어야지 이해를 할까 말까 해서 어려운 거야. 근데 우리의 목표는 뭐야? 전기기능사 자격증. 그치. 자격증을 취득할 사람이 어느 정도 학문의 이해를 하는 것은 필요로 하지만은 너무 깊게 파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도 있어. 그래서 오늘 오빠가 설명할 것은 전기기능사 수준에 맞추어서 강의를 하는 거니까 어렵더라도 부담 없이 그냥 들어. 그래. 오빠도 가능한 어려운 부분을 최대한 생략하고 이야기를 할 거야.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게 바로 유도전동기의 원선도라는 거야. 원선도라는 게 뭘까? 사람 이름 같지? 아니야? 네. 원선도라는 거는 원이 뭐냐면은 동그라미를 말해. 선은 뭐냐면은 선이야, 선, 라인. 그러니까 동그라미 같은 선을 그렸다 해서 원선도인 거고, 이걸 가르쳐 헤일런드 원선도라고도 해. 그리고 전기에서 원선도는 유도전동기 말고도 전력 원선도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 기능사급에서는 전혀 공부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은 그 전력공학이라는 과목이 기사나 산업기사에서는 나오지만 기능사에서는 안 나오거든. 어쨌든 우리가 원선도라는 것을 이렇게 접했는데, 사실 이게 오빠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잘 이해가 안 가. 어려워서 그래. 내가 전기공학 공부한 것도 아니고, 하지만은 시험에는 대략 어떤 문제가 나올 줄 아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식으로 얘기를 할게. 자, 먼저 이 회로도를 잘 봐봐. 이 회로도가 뭐냐면은 바로 유도전동기의 등가 회로라 그래. 그래갖고 1차 측에 2차 측에 이렇게 있는데, 1차 측은 그 전에부터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다시피 바로 계좌 쪽이야, 계좌 쪽. 즉 고종자. 고종자가 1차 측이고, 반면에 2차 측이 바로 회전자야. 그래가지고 마치 변압기와 비슷하게 생겼다 그랬어. 지난번에 변압기 등가 회로에서도 우리가 공부를 해봤겠지만은, 이렇게 단자전압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서 전류가 흘러 들어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여자 전류가 있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거야. 여자 전류의 II는 바로 철손 전류, I파이는 자화 전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거기에 맞게 저항, 리액턴스, 그리고 기전력 이렇게가 있었고, 2차 측도 이렇게 있었다 그랬잖아. 근데 유도전동기 역시 등가회로가 변압기와 매우 비슷하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이걸 갖고도 지난번에 한번 오빠 설명을 했는데, 이 원선도를 위해서라면은 바로 유도전동기의 2차 회로, 즉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1차 회로로 환산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등가회로의 1차 부하 전류 등을 구하고, 그 부하가 증가를 하거나 감소를 하는 거에 따라서 전류 궤적을 그린 거야. 그게 마치 원형으로 이렇게 있다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 원선도를 그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실부하 실험이라는 거는 결국 전동기에다가 부하를 건 거야. 걸어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하지 않고도 전동기 특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좋지. 하지만은 이게 뭐 말은 간단한 것 같아도 실제로는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가 나와. 그래가지고 결국 이 전류 벡터를 이렇게 그린 것인데, 그 전에 이런 등가 회로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얘기를 해줄게. 자, 먼저 우리가 지금 1차 측과 2차 측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 결국에는 이것을 하나로 환산을 했다면 여기가 나누는 분계점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바로 2차 측에 해당하는 뭐 저항이든 리액턴스든 뭐 이런 것이라면은 이것을 우리가 1차 측과 같이 환산을 한다 하는 개념으로 하나를 접근해 보자. 먼저 우리가 2차 측의 부하에 해당하는 것, 즉 이게 R2'이잖아. R2'은 결국 1차 측으로 환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봤더니, R2'은 권선수의 제곱에다가 그냥 2차 저항. 이 권선수의 제곱이라는 개념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야. 그리고 X2'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권선수의 제곱
x2 그리고 저항 R 프라임 같은 경우도 똑같이 알파 제곱 그리고 R 이렇게 나온다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R 이거는 우리가 2차 저항이라고 하지만은 그 전에 2차 출력을 위한 상수 뭐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외웠었던 거 있잖아. S분의 1-S의 R2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웠을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간단하게 우리가 이 등가 회로에서 1차 부하 전류, 즉 I1 프라임을 구하기 위해서 위에 이런 것을 했는데 뭐 우리가 이제 오메 법칙에서 I라는 거는 결국 교류에서는 Z분의 V잖아. 그걸 우리가 다시 풀어준다고 생각하면 돼. 자, 이렇게 분수로 그린다면은 분모에 해당하는 거는 루트. 자, 임피던스라는 거는 결국 저항과 리액턴스의 벡터 합이잖아. 그래서 앞부분에는 저항인 R1 플러스 R2 프라임 플러스 R 프라임의 제곱 플러스 이제 리액턴스죠. X1 플러스 X2 프라임의 제곱. 이게 결국에는 R에 해당하고 이게 X에 해당하니까 이 둘을 이렇게 벡터합을 하면은 임피던스가 나온다. 그리고 전압은 바로 단자 전압 1차 측에 이렇게만 구하면 돼. 근데 사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우리가 이걸 통해서 원선도를 그리는 건데 그럼 이 원선도라는 걸 왜 그리냐? 이게 이제 중요해. 빨간색으로 표기를 해줄게. 이거는 우리가 외우자. 원선도 작성 시험이라는 개념이야. 그래서 이걸 작성해서 무얼 테스트를 하려고 이렇게 하냐. 이거는 꼭 외우자. 자, 첫 번째로 저항을 먼저 측정을 해보는 거야. 저항을 측정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냐? 바로 1차 동손, 손실의 개념이지. 1차 동손이 파악이 가능해. 그리고 또 무부하 시험. 자, 무부하 시험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부하가 걸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하는 거잖아. 여자 전류 I0잖아. 여자 전류와 바로 철손을 알 수가 있어. 그리고 구속 시험. 이걸 가리켜 우리가 단락이라고 그래. 단락 시험. 구속 시험은 뭐일 것 같아? 뭔가 닫아놓고 하는 건가? 단락이니까 닫아놓고 하는 것 같다 그러는데 붙여놓고. 붙여놓고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구속 시험이라는 거는 우리 전동기 보면은 맨 앞에 이렇게 돌아가는 그 회전축이 있잖아. 이 회전축을 꽉 잡아놓고 돌리는 거야. 막 안 돌아가겠지. 이게 꽉 잡아놨으니까 그렇게 하는 테스트를 가르쳐 구속 시험이라 그래. 한마디로 사람이 구속됐다는 거는 어디 마음대로 이동도 못하고 한 곳에 딱 가둬놓는 것을 구속하고 그리고 뭐 사춘기 때 애들이 부모님한테 날 더 이상 구속시키지 말아요. 난 자유롭고 싶어요. 안 그랬어? 오빠는 그랬는데. 미안. 그래서 구속 시험이라는 거는 돌아가려는 그 회전축을 꽉 잡고 하는 시험이라 보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2차 동손이다. 이 원선도 작성 시험 이런 거는 우리 기능사 객관식으로 내기 너무너무 좋아.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개념일 수도 있어. 이것만큼은 외워두자. 이제 본격적으로 보자. 이를테면은 지금 이게 바로 2차 회로를 1차로 환산한 등가회로가 이거라 그랬잖아. 이 두 개를 서로 붙인 걸. 이렇게 따졌을 때 우리가 어떤 걸 먼저 알 수 있냐. 무부하 실험을 한다면 우리가 2차 측을 개방으로 한다고 볼 수 있잖아. 즉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날려보낸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전류라는 녀석이 어떻게 가냐면은 열로 가려는 것이 못 가. 여기가 뚫려 있다 생각하니까 이렇게 들어와 갖고 여기 이렇게 나눠지는데 결국 이게 뭐냐. 무부하 시험일 때는 여자 전류와 철손을 알 수 있다 그랬잖아. 그게 뭐냐. 바로 이 I0가 여자 전류잖아. 여자 전류도 알 수 있고 II가 뭐야. 철손 전류. I-가 뭐야. 자화 전류잖아. 이런 거를 알 수 있다 이런 거고 그리고 구속 단락 시험이라는 것은 결국 여기에 딱 이렇게 붙여주는 거야. 붙여주게 되면은 이 동손이라는 것이 결국엔 뭐야? 부하가 걸려있을 때 손실이 있는 가변손이라 그랬잖아. 그게 2차 측에 해당하는 가변손이 어느 정도 나오냐 이렇게 책정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달달달 외우기보다는 이 회로도를 통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 진짜
그리고 나서 이게 바로 원선도인데 이 원선도를 그리는 게 굉장히 원래는 어려워. 하지만 미리 그려진 걸 갖고 오빠가 간단하게 해석을 해줄게. 먼저 이 가로축에 대한 개념이 잘 이게 표기가 안 돼 있더라고. 근데 오빠가 공부를 해보니까 느낀 게 전류기는 전류인데 뭐냐면은 바로 위상이 90도 뒤진 전류라고 본대.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해당하는 게 V 전압이잖아. 전압에서 우리가 90도 뒤졌다 그러면은 보통 왼쪽으로 이렇게 긋는데 이 원선도에서는 오른쪽으로 그는 거야. 그러니까 원선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준이 좀 달라진 거야.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전압의 개념이 되는 거지. 단자전압 V1.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서 이 회로에서 II라는 게 철선 전류고 I파이가 자화 전류인 거는 우리가 그 전부터 계속 공부를 했잖아. 그러면은 II 철선이라는 거는 따로 위상이 전압과 비교해서 동이상이야. 그러니까 위상이 같아. 그래서 전압과 II는 같은 방향인데 I파이 자화 전류는 코일 성분을 갖고 있지. 그러기 때문에 코일은 90도가 늦는 지상 전류라 그랬었잖아. 그러기 때문에 오빠가 말했듯이 전류 위상 90도 뒤진 이건 이렇게 그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전에 철선 전류와 자화 전류의 벡터 합은 I0 여자 전류라 그랬잖아. 그 벡터 합이 뭐야? 여기와 여기의 벡터 합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게 I0인 거고. 그리고 이거 여기 이 지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반원 이게 바로 원선도야. 완전히 원형이 아니라 반원을 그리고 거기에서 또 이렇게 쭉 가는 마치 반달을 거꾸로 엎어놓은 모양으로 이렇게 그리는 건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I1에 해당하는 게 이게 뭐냐면은 1차 전류가 되는 거고 I1 프레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뭐냐면은 원래는 이제 2차 측에 흘러가는 전류지만은 1차 측과 이렇게 통합을 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환산한 전류값이 돼.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의 어떤 모양이 나왔어. 여기까지는 이제 I0는 여자 전류가 되는 거고 I1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2차 전류지만은 1차로 환산한 전류.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쭉 깊게 가는 I1은 바로 1차 전류가 되는 거고 이대로 끝난 게 아니라 또 여기에서 이렇게 쭉 가다가 이 원 여기에 해당하는 것에서 직각으로 내린 것과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또 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되게 뭔가 복잡해지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뭔가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 R1 그리고 R2 프라임이라는 게 나오잖아. R1은 뭐겠어? 그냥 1차 저항인 거 아니야. 그리고 R2 프라임이라는 거는 2차 저항인데 1차 회로를 환산한 그런 거라고 보면 돼. 근데 지금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알고만 있어.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야.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서로 만나는 지점 있잖아. 1차 전류와 1차로 환산한 전류가 만나는 지점을 포인트 P를 딱 찍고 여기로부터 가로축으로 쭉 가는 바로 이 지점에 P'이라고 먼저 적어놔. 그리고 여기서 또 세로로 이렇게 쭉 적는 지점이 이렇게 있다고 해봐. 이 선에서 이 간격 같은 것이 되게 이제 좀 중요한 개념이 돼. 그래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공부를 해보자. 자, 그렇게 이렇게 쭉 그었으면은 여기서부터 A, B, C, D, E 이렇게 5가지로 나눠. 이 점이 이제 되게 중요한 개념이 돼. 이거는 동의가 여기서부터 좀 집중해야 돼. 그래서 다시 한번 A, B, C, D, E 이렇게 따졌다. 자, 그러면은 이 점과 점 사이의 선의 길이가 무엇인가를 의미를 하는 건데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P, A, E 즉 이 전체 길이가 뭐냐 이걸 가리켜 우리가 전 입력 그러니까 전체의 입력을 말한다 보면 돼. 자, 전 입력의 개념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 게 뭐냐면은 PBC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기와 여기 사이 이 BC잖아.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2차 동선이야. P, BC는 2차 동선. 근데 이게 왜 여기서 이렇게 나오냐면은 여기 봐봐. R2 프라임이라는 게 뭐야? 2차의 저항인 건데 1차로 환산한 거잖아. 이 벡터가 그대로 이렇게 압축이 됐다 보면 돼. 그치? 그렇기 때문에 봐봐. 여기는 뭐야? 1차 저항인 거잖아. 1차 저항에서 반결되는 1차 동선 같은 경우는 이 벡터가 그대로 여기에 환천되기 때문에 PCD 같은 경우가 바로 1차 동선이 돼. 이해하겠어?
P, CD는 1차 동손이다. 1차 동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은 이 동손이란 건 결국 부하의 크기에 따라서 변하는 가변손이잖아. 즉 부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원의 크기도 커지고 그에 맞게 이 동손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동손도 커져. 근데 철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공부했지만 그건 고정손이야. 즉 부하가 있든 없든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손실. 그거는 그 기본적으로 깔고 간다 해. 그래서 이 D와 E, P, D, E 이거는 철손이 돼. P, D, E는 철손. 자, 그리고 이번에는 2차 입력과 2차 출력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 앞서 우리가 여기 이 부분이 손실인 거고 여기 이 부분도 손실이라 그랬었잖아.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전체가 입력이라 그랬었지. 입력에서 손실을 뺀 게 출력이라는 개념이 되는 건 알지. 그런데 이제 2차 입력에 해당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이 저항, 2차 저항을 1차로 환산한 거.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이 손실이라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가 입력이 되는 거야. 거꾸로 말하면 이만큼은 또 출력이 되는 거지. 손실이 빠지는 거니까. 그치? 이해하겠지? 그래서 PAC부터 하자. PAC가 뭐냐면은 바로 2차 입력에 해당이 돼. 2차 입력. 자,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2차 출력을 쉽게 구할 수 있겠다. P, A, B. 2차 출력. 2차 출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해하겠어? 이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림 자체에서 여기 뭐 R1이든 R2'이든 이런 거는 먼저 주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 근데 이 A, B, C, D, E에 대해서 해석하는 거는 우리 동의가 이걸 보면서 이해를 하면은 금방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R1은 1차 저항, R2'은 1차로 환산한 2차 저항, 그리고 이 전체가 전체 입력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2차 쪽의 입력만 본다 그러면은 이 정도가 되겠고 여기에서 손실이 여기니까 이만큼이 실질적으로 출력이 되겠네. 이런 것을 순차적으로 잘 생각하면은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은 4가지가 있어. 이것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같이 봐두자. 먼저 전부하 효율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래. 전부하 효율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전체 부하의 효율로서 효율이라는 개념이 뭐겠어? 입력분의 출력이잖아. 근데 이 출력이라는 게 단순히 출력이 아니라 결국 입력에서 손실을 뺀 개념이 되거든.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는 기호로 에타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이 에타의 값은 뭐냐면은 앞서 말했던 전 입력, 전체 입력이지. 전 입력분의 2차 출력. 1차 출력은 큰 의미가 없어. 우리 유도전동기에서 실질적으로 회전을 하는 것, 그게 뭐냐? 2차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러기 때문인 거고, 이거는 그러면은 위에 오빠가 파란색을 쓴 거에서 차근차근 보면 되겠다. 전 입력은 PAE 분의 전 입력이 PAE였잖아? 그러면 2차 출력은 뭐야? PAB지. PAB.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주어진 숫자가 있다면은 이걸 통해서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은 2차 효율. 2차 효율 같은 경우는 더 간단하겠다. 2차 입력분의 2차 출력이 바로 2차 효율인 거잖아. 그래서 기호는 에타2. 에타2. 그래서 2차 입력분의 2차 출력. 그러면은 위에 파란색에서 뭐에 해당할까? 일단 분자는 분모가 PAC 분의 PAB. 그치. 자,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슬립. 이 슬립은 갑자기 뜬금없이 느껴지지 않아? 슬립은 기호로 S야. 슬립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전에 이제 동기 속도와 회전 속도의 차이이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분모로 또 동기 속도를 놨는데 쉽게 말하면은 슬러지, 손실 같은 개념이야. 달라붙는다고 해서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야. 오죽하면은 슬립이 1이면은 그 전동기는 멈춰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손실과 똑같은 개념으로 본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회전자에서 생기는 거잖아, 슬립은. 그래서 2차 입력분의
2차 입력분의 그냥 손실이 아니라 바로 2차에 해당하는 손실이 뭐겠어? 동손. 동손이 되겠지. 이거는 더군다나 전동기가 회전을 할 때 생기는 그런 가변 손실이란 말이야. 그래서 2차 입력이 뭐야? PAC 분의 동손. 동손이 뭐야? 동손은 2차 동손. 2차 동손은 PBC지. PBC.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두고 자,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우리가 듣는 단어가 있어. 역률이라는 게 있어. 역률. 영역 코사인 센터. 그치? 역률은 그러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되게 깝깝하지 갑자기. 역률이라는 건 우리가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봐야 돼. 자, 이거는 오빠가 가르쳐 줄게. 여기 5, 여기가 0점이잖아. 0점에서 잘 보면은 알겠지만은 II라는 것이 철선 전류라 그랬지. 동상이라 그랬지. 즉 이쪽 라인으로 가는 것이 유효 전력이야. 동상인 게 유효 전력인 거고 위상 차이가 나는 게 무효 전력인 거 기억나지? 그래서 우리가 그때 리액턴스가 허수라는 거 배웠지. 그치? 그리고 저항은 실수라 그랬지. 그리고 리액턴스 안에는 알다시피 그 유도 리액턴스도 있고 용량성 리액턴스도 있고 그랬지. 그런데 잘 봐봐. I파이라는 거는 자화전류로서 한마디로 말 리액턴스의 개념인 거야. 전체 전력의 값을 IP로 잡고 거기에서 IP 프라임 여기가 유효 전력인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각도는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돼. 이 여기에 해당하는 바로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 된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려면 우리가 그때 직각삼각형 간단하게 공부를 했을 때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하냐? 자,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구한다. 기억나지? 그렇게 되면은 자, 지금 오빠가 빨간색으로 그려줄게. 이 원선도에서도 직각삼각형이 숨겨져 있어. 바로 여기다 선을 하나 딱 긋고 이렇게 긋고 이렇게 긋는다고 보자. 여기가 바로 세타의 값이야. 그럼 코사인 세타를 구하려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면 된다 그랬지. 즉 빗변분의 밑변이야. 근데 여기서 빗변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밑변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한다 하면 되겠지. 그럼 뭐겠어? OP분의 OP 프라임이 되겠지. 이해하겠어? 그래. OP분의 OP 프라임.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면은 거의 원선도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했고 원선도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은 이 원선도의 작성 시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그랬었잖아. 그래갖고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결과도 낼 수 있고. 근데 못하는 게 있어. 우리 원선도로.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공부를 해두자. 자, 원선도로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거. 한마디로 말해서 얘네 둘과는 서로 대조되고 불가능이라고 적어줘. 바로 기계손이라는 게 있어. 기계손이라는 게 우리가 기호로 따지면은 예전에 잠깐 공부했을 거야. PM 뭐 이런 거야. 그리고 또 기계적인 출력, 전기적인 출력 말고 기계적 출력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할 수 없다. 이 두 가지도 혹시 모르니까 같이 외워두자. 여튼 원선도는 결국 이 실제 부하를 연결하지 않고도 이 전동기가 얼마나 효율이 좋고 슬립은 얼마나 나오고 또 역률은 얼마나 나오고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어떤 이 세세하게 알기보다는 큼직하게 이게 뭘 얘기하는구나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될 것 같아. 그래. 자, 그 다음에 오빠랑 같이 공부할 거는 삼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에 대해서 알아보려 그래. 그래. 왜 삼상이라는 말을 썼는지 알아? 알지. 왜? 교류니까. 오,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은 교류도 단상도 있을 거 아니야. 단상도 있을 수 있겠지. Y 결선을 하니까. 일단은 이 유도 전동기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동기 전동기는 기동 토크가 없다 그랬잖아. 근데 삼상 유도 전동기는 말 그대로 계좌에다가 삼상 전류를 쏘면은 회전자기장, 즉 회전자기가 만들어져서 운전이 가능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도 전동기의 기동이 훨씬 동기 전동기보단 낫다 이거야. 그런데 이것도 삼상일 때는 좀 유리해. 근데 단상이면은 좀 또 복잡해.
아이러니하게도 전기는 단상이 삼상보다 간단한 것 같아도 전동기 입장에서 삼상이 더 편해. 이거는 진짜 실무에서도 되게 중요해. 삼상 전동기가 훨씬 더 고장이 안 나. 근데 단상 전동기는 기동을 위해서 이것저것 부품을 달아버리니까 고장이 더 잘 나. 이 삼상 유도 전동기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던 거 기억나? 뭐뭐 있었지? 농형 전동기랑 농형 전동기랑 권선형 전동기. 그치. 농형 전동기 같은 경우는 농사 지을 때 쓰는 거라 그랬지. 실무에 많이 쓰인다고 했어. 실제로 우리 지금 전기공사 그 오빠가 하는 데에서 하는 그 한강 취수장 펌프도 농용이야. 아 그래? 삼상 유도 전동기고 농용이고 무려 6,600볼트를 먹는 건데 오빠도 거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기동법은 그냥 전전압 기동법을 쓴다더라고.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게. 농용 전동기는 구조도 단순해. 그리고 뭐 고장도 잘 안 나. 단순하니까. 그리고 뭐 수리도 쉽고 뭐 다 좋은데 결정적으로 2차 저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 그때 공부했던 비례추위 알지? 비례추위를 쓸 수가 없어. 아 그래? 권선용 전동기만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농용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기동 방법이 무려 5가지가 있어.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부를 해보자. 그래. 먼저 가장 단순한 방법이 있어. 전전압 기동법이라 그래. 전전압 기동법? 무슨 말인 것 같아? 전체 전압을 다 쓰나? 맞아. 정확해. 그냥 전압 자체를 있는 대로 그대로 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6600V짜리 전동기가 있다. 그러면은 6600V 그대로 쓰는 거야. 되게 단순하지. 그래서 이를 가리켜 직입 기동법이라고도 해. 직입 기동법이라는 단어는 직이 뭐냐? 직접. 입이 뭐냐? 넣는다. 그냥 그 전압 그대로 직접 넣어가지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따로 어떤 무슨 장치 같은 게 전혀 없어. 그냥 전압 있는 대로 받는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많이 사용되냐면은 보통 이제 5kW 이하의 소형에서 많이 써. 왜냐? 전력 소비가 많은 거면은 기동 전류가 그만큼 많이 들잖아. 근데 그만큼 또 전압도 높게 되면은 절연이 파괴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5kW 이하 소형에서 많이 사용이 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이 기동 전류 자체가 운전 전류보다 한 3배에서 8배 정도가 높아.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알려두자. 운전 전류 곱하기 3배에서 8배 정도는 기동 전류이다. 그러니까 처음 이렇게 전동기에 회전할 때 쓰는 전류량이 너무 많아. 근데 이 전전압 기동법은 뭐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냥 까짓 거 뭐 다른 장치 없이 바로 그냥 그 전압 갖고 이용할 수 있게 하자. 근데 이제 너무 이 전동기가 큰 거다 그러면은 한계가 있지. 그래서 5kg 이하의 소형. 근데 이것도 언제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가정이나 산업용에서는 이렇게 된다 해도 오빠가 그 치수 펌프로 쓰고 있는 6600V짜리 그런 거 같은 경우 워낙 전압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을 버틸 수 있어서 이것도 직입 기동을 한다 그러더라고. 자, 그리고 전전압 기동법과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 감전압 기동법. 이거는 전전압 기동법과 반대되는 개념. 자, 전전압 기동법은 동의와 말한 대로 그냥 뭐 전체 다 쓰나 보지 뭐 이렇게 했잖아. 감전압 기동법의 감이라는 거는 줄이는 거야. 뭘? 전압을. 전압을 줄여서 기동한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력이라는 거는 VI, 코사인, 세타 이렇게 우리가 조류해서 하잖아. 그러면은 전압을 낮추게 되면은 역률이 같을 때는 전류가 높아. 근데 지금 우리가 기동 전류가 되게 높다 그랬잖아. 그럼 기동 전류가 높은데 전압을 낮추면은 기동 전류도 높은데 그보다 또 전류가 더 올라가게 돼 봐. 그거 안 좋단 말이야. 그래서 애초에 이 생각을 하면 안 돼.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면은 전압을 낮추면 전류도 낮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자꾸 이 전압과 전류가 반비례 관계니 뭐니는 이미 고정되어 있는 전력값이 있을 때는 그렇게 되지만은 따로 어떤 전력값이 주어지지 않은 이런 기동 상황에서는 전압을 낮추면은 전류도 낮아지고 즉 기동할 때 이 전압값을 인위적으로 낮추게 되면은
그에 해당하는 기동 전류도 낮아지기 때문에 감전압을 이용한다. 이렇게 우리가 꼭 이해를 해. 그래.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봤더니 이거 많이 봤을 거야. Y 델타 기동법이 있어. Y 결선, 델타 결선 하는 거잖아. 이 Y 델타 기동법 같은 경우는 원리가 좀 간단해. 처음 전동기를 이렇게 기동했을 때 그 Y 결선 있잖아. Y 결선에서 기동을 하고 어느 정도 전동기가 회전해서 운전 모드로 간다 그러면 델타 결선으로 바꾸는 거야. Y 델타 이거 같은 경우가 우리가 조금 헷갈리기가 좋은데 전압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류 개념으로 보자. 자, 델타 결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전류 중에서도 상전류라는 것이 있어. 그치? 상전류에 누트 3배를 곱하게 되면은 바로 선전류가 된다. 기억나지? 델타 결선이 이래. 그러기 때문에 결국 상전류 자체가 델타 결선이 더 높은 상황인데, 그래가지고 처음 이렇게 그 전류를 흘려볼 때 델타 결선이 아니라 Y 결선을 이렇게 흘리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3분의 1 정도 전류를 소비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처음 기동을 할 때 기동 전류를 3분의 1로 낮춰주는 거야. 뭘로? Y 결선으로. 그래서 기동 전류를 3분의 1로 낮추고 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돌아가고 나면은 그때 이제 델타 결선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운전 전류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거든. 근데 이게 기동 전류를 3분의 1로 깎게 된다 그러면은 안 좋은 점이 하나가 있어. 뭐냐면은 기동 토크도 줄게 돼. 기동 토크도 바로 3분의 1로 줄어들게 된다는 점.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나게 큰 전동기에서는 사용하면은 안 돼. 왜냐하면 기동 토크라는 게 처음 돌아갈 때 토크인데, 토크가 커야지 그 큰 전동기도 돌아갈 거 아니야. 근데 임의적으로 3분의 1로 줄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5에서 15km 정도의 그 유도 전동기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용량 순서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겠지?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기동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동 보상 기법이라는 게 있어. 기동 보상 기법. 뭐 이걸 가르쳐 콘도르법이라고도 하고 막 그러는데, 기동 보상 기법 같은 경우에는 그 전동기 기동하는 곳에다가 단권 변압기를 놔. 단권 변압기. 단권 변압기가 뭔지 기억나? 기억 안 나지? 예전에 변압기 중에 특수 변압기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변압기 하면은 이렇게 돼 있고 또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가 1차 측이고 2차 측이 이랬잖아. 근데 단권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이래 갖고 쭉 나눠져 있어 갖고 여기에서 뭐 이렇게 딱 나눠. 그래 가지고 이 전체를 1차 측이다 그러면은 뭐 요만큼은 2차 측이다 이렇게 따지는 거. 얼핏 공부한 기억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좀 크기가 더 작아. 대신 뭐 이제 절연이 취약하다 이런 단점은 있지만, 이 단권 변압기를 이용해서 강압이 뭐야? 전압을 낮추는 거잖아. 그 변압기를 이용해서 낮추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전동기가 커도 인위적으로 변압기를 통해서 그 전압을 낮춰서 기동 전류를 떨궈도 되는 거니까 용량이 큰 것도 상관이 없겠지. 그래서 이 기동 보상 기법 같은 경우에는 15kg 이상을 이렇게 대용량, 실제로 뭐 산업 현장이보다 훨씬 큰 변압기도 많은데 15kg 이상의 전동기에서도 쓰면 좋다. 결국 기동 보상 기법이라는 거는 보상이 뭐야? 뭔가 이렇게 부족한 걸 채워주는 거 아니야. 기동을 하는데 단권 변압기를 통해서 강압을 시키고 나서 기동 전류를 떨구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알을 게 뭐냐면은 리액터 기동법이 있어. 리액터라는 게 뭐야? 리액터? 잘 모르겠지. 리액터라는 거는 코일을 말해, 코일. 코일을 이용을 하는데 단순히 이제 코일을 넣는 게 아니라 전동기 전원 측에 직렬로 코일을 이렇게 삽입을 해. 그래가지고 그 코일 때문에 전압 강화가 일어나거든. 그 전압 강화라는 게 뭐야? 전압을 떨구는 거잖아. 코일로 생기는 전압 강화를 이용해서 바로 전압을 떨구고, 그 전압이 떨어진 만큼 기동 전류도 떨어지기 때문에 역시나 이것도 감점압 방법이다. 그래서 코일을 이용해서 전압 강화, 이게 바로 리액터 기동법이야. 자, 그리고 감점압
방법의 마지막 바로 1차 저항 기동법이 있어. 농형 전동기 특성이 2차 저항이 없잖아. 그러니까 저항을 이용한다 보면 그냥 단순히 저항 기동법이 아니라 1차라는 단어를 적어줘야 돼. 그래서 1차 저항 기동법의 가장 큰 특징은 저항 자체가 직렬로 연결돼 있어. 그럼 우리 전기 이론 처음에서 공부해서 알겠지만 직렬의 특성상 전압 강화가 일어난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거야. 저항을 이렇게 직렬로 쭉 놓게 되면 역시나 전압 강화가 일어나. 바로 이런 특성을 이용해 갖고 강제로 전압을 낮춰 가지고 전동기를 기동시키는 거. 결국 감전압 기동법은 뭐가 되었던 간에 어쨌든 전압을 낮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자, 그게 바로 농용 전동기의 특성이야. 그리고 지금 오빠가 이걸 좀 분리를 안 해놨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전전압 기동법 외에는 전부 다 감전압 기동법.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이 특성 같은 거 꼭 우리가 외워두고, 자, 권선형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뭐 대단하게 뭐 할 게 없어. 왜냐? 우리가 그 전부터 열심히 그 비례추위 같은 것도 공부도 해봤고 2차 저항 특성 그런 것도 공부를 해봤잖아. 그냥 권선형 전동기는 그냥 2차 저항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면 돼. 그래갖고 이걸 공부할 때 핵심적인 게 지난 강의에서 얘기했던 비례추위. 그래가지고 오빠가 그때 그 비례추위를 위한 그 슬립 그래프 같은 거 그릴 때 이거 기억날까 모르겠다. 동의. 이렇게 딱 있어갖고 그때 우리가 막 그런 거 공부했던 거 기억나? 여기가 S는 1, 여기는 S는 0, 막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토크라고 이렇게 공부했었지.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그 슬립 곡선 같은 경우에는 마치 동고 소조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후 떨어진다 이렇게 했잖아. 근데 오빠가 그 비례추위로 이용해서 저항을 크게 하면은 슬립도 커진다 그랬잖아.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다 했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처음 출발할 때 토크를 엄청 주게 할 수 있다는 거 바로 그걸 이용하는 거야. 권선형 전동기 같은 경우 2차 저항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서 결국에는 저항이 증가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바로 슬립도 증가. 그치? 자, 슬립이 증가하게 되면은 기동 토크는 어떻게 되냐? 똑같이 또 증가를 하게 돼. 근데 이 기동 토크의 최대값 자체는 변하지 않아. 그건 일정해. 다만 슬립의 1에 가깝게 기동 토크가 발현하는 시점이 바뀐다 그랬지. 그걸 잘 생각해야 된다. 기동 토크가 막 쭉쭉 올라가는 게 아니다. 저항을 올린다고. 자, 그렇게 되고 이로 인해서 결국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 기동 전류가 감소하게 돼. 어떻게 보면은 좀 스마트한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방식이 바로 2차 저항을 이용한 기동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어쨌든 이 권선형 전동기는 2차 저항, 즉 비례추위를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자, 오늘 공부한 것 중에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오빠가 체킹을 해줄게. 그래. 먼저 유도 전동기의 원선도에서는 이 원선도 작성 시험에 나오는 거 이 3가지 시험을 통해서 어떤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많지는 않지만 같이 보자. 알 수 없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해서 구한 걸 통해서 우리가 A, B, C, D, E 이런 걸 공부했었잖아. 그걸 통해서 지금 이런 효율이나 슬립 그리고 역률 같은 게 어떻게 나오는지 제대로 우리가 파악할 줄 알면 좋아. 근데 원선도는 워낙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기사급에서도 쉽게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으면은 좀 봐두고 정 없으면은 그냥 넘어가도 돼. 어려운 개념이야 이게 되게. 그리고 삼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폭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한데 바로 농용 같은 경우가 오히려 5가지로 있어. 이 특징 같은 거 꼭 우리가 봐두고 권선형 전동기 같은 경우는 눈에 맞지만 비례추위가 중요하니까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하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공부하냐 수고 많아졌고 동의가 하나 둘 셋 하자. 하나, 둘, 셋. 화이팅!